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직 하나 얻으려면, 또 하나 더 좋은 보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노관한테 뇌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노관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최충원의 외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쪽 친척이에요. 어머니 쪽 친척인데 시정에서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원래 관리를 하던 사람이 아니고 시정에서 일어났다는 거는 시장에서 일을 했다. 시정 잡배였다. 뭐 이런 그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최충원의 그 눈에 들어서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 성격은 교활하고 간사했다. 글쎄 저는 요 말만은 좀 믿기 어려운데요. 그 사람 살았을 때 교활하고 간사했는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활하고 간사했으니까 그런 일을 했지. 이래서 이거 써놓은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이건 반만 믿기로 하고, 최충원이 총애하여 몇 해 만에 2부 낭중으로 갑자기 승진시킵니다. 원래 2부 원외왕이었던 사람을 2부 낭중으로 한 등급 올린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줄 서면 인사, 이거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인사를 청탁하는 수레가 폭주했다. 노관한테 뇌물을 주는데 손으로 들고 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수레에 싣고 오는 뇌물을 노관이 받은 겁니다. 가세가 날로 성했고 노관의 친척들도 모두 높은 관직에 오르고 그들 또한 공공연히 뇌물을 받았다. 나한테 뇌물 주면 이거 내가 우리 저 친척 노관한테 부탁을 해줄게. 그러면 노관이 그 최충원한테 얘기해서 좋은 관직 줄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합니다. 노관의 말로요. 최충원이 뭐 죽은 다음에 최충원 아들 최우와 최향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최향 편에 줄 섰다가 최우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최충원의 인사권 장악 어떻게 이루어졌나? 적어도 이부와 병부의 인사권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부에 가서 병부에 가서 또는 이부의 관리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와 병부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죠. 최충원 단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 이전의 무신들은 어떻게 했죠? 이부, 병부 이런 거 무시합니다. 이런 절차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왕한테 가서 이런 관직 누구한테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최충원은 기존에 있던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 점에서 최충원이 그 이전의 무신 권력자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제도를 이용할 줄 알았다. 그것이 최충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주 막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군대예요. 군대를 어떻게 장악하느냐 하는 건데 처음에는 무신 집정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이때까지 계속됐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어디를 갈 때마다 군사들이 호위하게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언제 당할지도 몰라. 최충원은 이런 조심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다가 언제 뜻밖의 변고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걸 내가 미리 막아야지. 그래서 문무 관리나 한량 군졸 가운데에서 힘이 센 사람들을 모아요. 힘센 사람들을 모아서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개 조직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자기 집에서 자면서 자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걸 숙직 또는 직숙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놓고 이름을 도방이라고 붙입니다. 도방 어디서 들어보셨죠? 경대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신들이 경대승을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나서니까 경대승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사대 100수십 명을 자기 집에 먹고 자게 하면서 여기에 대비했다. 이거 도방이라고 한다고 한번 설명을 했죠. 그때 경대승은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면서 동지회를 키워요.
그러다가 경대승이 제거된 다음에 도방이 없어졌는데 최충원이 경대승보다 더 큰 규모로 사병 집단을 만들고 도방이라고 하는 옛날 이름을 갖다 쓴 거죠. 그가 출입할 때마다 이 도방이 둘러싸고 호위해서 마치 전쟁에 나가는 것 같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충원이 관리 인사 다 하고 그러면 국가의 다른 정책은 누가 결정했겠어요? 당연히 최충원이 결정하죠. 최충원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국왕 신종, 이 신종이 죽었을 때 신종에 대한 총평이 있어요. 고려사에는 왕이 죽으면 그 왕에 대한 평가가 짤막짤막하게 실려 있는데 이걸 왕에 대한 평가 왕찬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종은 최충원이 왕위에 세웠는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 관청을 설치하고 폐지한 것이 모두 최충원의 손에서 나왔다. 원래 왕권이 하는 일인데 국왕이 할 일을 최충원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뿐인 왕을 억지로 세워서 신민들의 위에 앉혔으니 마치 허수아비 같았다. 모구인, 나무로 만든 인형, 허수아비 같았다. 왕은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높은 관리들, 재상들은 뭘 했을까요? 최충원 집권기에 재상들이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1201년 신종 4년 1월에 문화실랑 평장사 기용수와 참지정사 차약송이 중서성에 앉아 있었다. 문화실랑 평장사는 서열 2번째, 참지정사는 3번째, 서열 2위, 3위의 재상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차약송이 기용수에게 공작새는 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기용수가 집에서 공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기용수가 물고기를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차약송한테 그런데 모란은 어떻게 키우고 있어요? 라고 물어요. 차약송은 집에서 모란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약송이 모란 재배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듣고 있던 사람이 평가를 합니다. 재상들이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할 일인데 이렇게 꽃 키우고 새 기르는 일을 조정에 나와서 이야기하다니 이게 어떻게 관료들의 모범이 되겠나.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나 하다니 참 한심해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어요. 최충원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재상들은 놀아요. 놀 수밖에 없어요. 최충원이 뭐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하고. 하자면 네 알았어요. 이 말만 할 뿐이니까. 최충원이 참 심심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고 안 하고 다 자기 말 따르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왕마저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분고분 최충원에게 순종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로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부글부글해요.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재상들도 자기 직을 걸고 최충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목숨은 아니라도 직을 걸고 옳은 소리를 해야 그게 재상 아닙니까? 자, 하급 관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와요. 김준거, 김준광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김영존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김영존이라는 사람 전에 한번 휙 지나간 적이 있어요. 김영존, 이 사람 무신이었는데 그 당시 무신 집권기에 중서성과 추밀원에 무신들이 많아서 서로 힘자랑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한번 나온 적 있잖아요. 이민 편에 나왔었는데요. 추밀원에서 지추밀원사 김영존과 추밀원 부사 손석이 서로 욕하고 꾸짖으니 마치 호랑이 두 마리가 으르릉거리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날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힘세 하면서 맨날 싸우던 바로 그 김영존의 두 아들이 김준거와 김준광이었는데 최충원이 이 두 형제를 의심한 겁니다. 저것들이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손을 써요. 그래서 김준거는 황해도 황주로, 김준광은 경상도 상주로 지방관을 만들어서 좌천을 시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김준거가 황주에 가서 일은 하지 않고 용사들, 힘 있는 장사들을 모집해서 매일 사냥을 다녀요. 이 사냥이라고 하는 게 동물을 잡는 것보다 군사 훈련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 다시 나올 사람입니다만 박진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충원의 조카였는데 이 박진재가 또한 권력자여서 자기의 사병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박진재의 사병 가운데 이적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준거가 이 이적중과 내통을 한 겁니다. 이적중은 서울에 있었고 김준광은 황주에 있었는데 황주에 있던 김준광이 자기가 키워놓은 그 사람들, 사냥하면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끌고 개경으로 잠입하는 일이 있었어요. 목표는 최충원 제거입니다. 그래서 거사, 일을 벌이려고 했는데 김준거의 장인 김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충원에게 이 사실을 밀고 합니다. 이 장인이 사위를 고발할까? 일이 실패했을 때 나에게 미쳐올 화를 내가 미리 피할까? 갈등을 했겠죠. 그러다 결국 자기의 안전 쪽을 택한 겁니다. 최충원이 휘하의 군대를 보내서 아마 도방을 보냈겠죠. 김준거를 체포해서 죽이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그 도당들도 죽이거나 유배에 보냈고 처자는 모두 노비로 삼았다. 그때 그 아버지 김영조는 살아 있었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면하고 유배가 됐고 그 동생 김준광도 잡아 죽였다. 밀고 한 김준거의 장인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공으로 승진했다. 참, 세상에 배신자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꼭 차지해요. 하지만 길게 보면 말로는 언제나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데 김순영의 말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으니까 이 배신자 지금이라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밀란도 일어납니다. 밀란이 1170년 무신정변 이후에 전국에서 일어나다가 1196년 최충원이 집권한 다음에 사그라들었는데 그 밀란이 최충원 집권 이후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것이 1202년 경주에서 일어난 이비 발좌의 난이라는 거예요. 이 발좌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발자가 발로도 읽히고 패로도 읽혀서 어떤 책에는 발좌가 아니라 패좌라고 쓰이기도 하는데 같은 이름을 기록한 동시대 사람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을 보면 이 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좌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이 발좌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자, 난이 일어나니까 최충원이 문무 3품 이상 관리들을 소집을 하는데 이걸 조정해서 소집을 하지 않고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개인적으로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결정을 좌우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비친 거죠. 홈그라운드에서 아무래도 최충원의 생각이 좀 더 확실하게 반영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강경책, 군대를 보내서 진압한다,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관이 보고를 해와요. 경주의 그 반란군이 항복을 청했습니다. 군대를 출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최충원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야? 군대를 출동시켜 토벌하도록 했다. 최충원은 언제나 밀란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도로 군대를 보내서 철저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군대가 파견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결국 진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비 발좌의 이 밀란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적의 우두머리 이비 부자가, 이비와 그 아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몰래 성황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박수무당이 이 두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말해요.
도령께서 병사를 일으키면 장차 신라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기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늘 다행히 뵙게 되었으니 청컨대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이비 부자가 이 박수무당의 그 술을 받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취했어요. 이 취한 이비 부자를 병마사 정원진이라는 사람에게 바쳤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전부 정원신의 술책이었다. 그러니까 병마사로 파견된 정원신이 박수무당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제대로면 이 술을 마시게 해라. 신라 부흥 어쩌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면 내가 잡을게.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거죠. 이래서 경주의 반란이 진압이 돼요. 자, 이제 최충원이 모든 걸 다 평정한 겁니다. 하급 관리들의 반란도 평정했고 밀란도 평정했고 국왕은 허수아비고 재상들은 전부 공작새 키우는 얘기, 모란 키우는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내 맘대로 세상이 됐는데 최충원의 이 태평성대를 지탱해 주던 국왕이 세상을 떠납니다.